그날 나는 알았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밥상을 차렸고 허리가 부서져라 걸레질을 했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말 한마디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딱 하고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건 뼈가 아니었다. 지난 74년 동안 눌러왔던 내 마음이었다. 엄마 진심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방 안. 아이들마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참아왔던 말을 꺼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모두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74년을 견딘 내가 끝내 내뱉은 말.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5, 김영자라고 해요. 인천 주안동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죠. 젊을 때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학교 앞에 작은 가게였는데 제 손에서 나온 떡볶이와 순대는 동네에서 꽤 유명했어요.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저녁 10시까지 불 앞에 서 있던 날이 수두룩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 쉴 틈이 없었어요. 김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단골 손님이 그렇게 인사하면 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빠야 살죠, 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렵게 장만한 집이 바로 지금의 이 아파트였어요. 제 손으로 직접 이룬 유일한 자산이라 제겐 남다른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제 집은 어느새 제 것 같지 않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필요 없어요. 평생 몸에 밴 습관 덕분이죠. 일어나자마자 손녀들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소희는 고등학교, 다혜는 중학교에 다니니 입맛도 다르고 요구도 달라요. 소희는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좋아하고 다혜는 햄버거나 김밥 같은 간단한 걸 원하죠. 저는 두 아이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새벽마다 분주히 움직입니다. 할머니, 이번엔 치즈 넣어주셨어요? 친구랑 같이 먹을 거라서요. 사소한 부탁에도 저는 기꺼이 손이 가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 힘든 것도 잊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감사 인사보다는 당연한 듯 요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꼭 6시에 맞춰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있잖아요. 며느리 수경의 말투는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처음엔 저를 엄마처럼 대하더니 점점 고용인 대하듯 바뀌더군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게 제 몫인데 그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했죠.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전엔 집안일, 오후엔 동네 부잣집 가사 도우미 일을 나갔어요. 분식집을 접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허리가 점점 굽어가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요즘도 그 집 청소 다니세요? 좀 쉬셔도 되잖아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는 빠듯하잖니. 애들 학원비, 생활비 다 들어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아들은 말로만 걱정할 뿐
실제로 제 짐을 덜어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버텨주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몸살이 심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뜨겁고 기침이 쏟아지는데 며느리는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배고픈데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건강보다 밥상이 먼저라니 내가 정말 이 집에 가족이 맞는 걸까 싶었어요. 허리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수술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 당일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듯 물었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수술 후엔 꼭 옆에 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러운 시간이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가 차례로 들러 사랑을 쏟아붓는데 저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퇴원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를 타고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서 며느리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죠. 어머니, 이제 집안일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파출부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 말은 제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제 몸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집안일과 돈뿐이었어요. 며칠 뒤 거실을 지나가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게 우리도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다던데. 그 순간 발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제 존재가 그들에게 짐이자 불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며칠 뒤 아들이 밝은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 가족 여행 다녀오려고요. 그래,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푹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끼리만 다녀올게요. 가족 여행.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넘게 이 집의 살림을 책임져 왔는데도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 수는 없다고. 내 손으로 일군 이 집,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정리할 때가 왔다고.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베개를 껴안고 눈을 감아도 생각은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죠. 3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뤄둘 수도 없었어요. 이곳에서의 제 자리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돌잔치, 아들 결혼식, 첫 손녀의 백일 잔치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모두 제 땀과 눈물 위에서 만들어진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왜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점점 빠져나온 걸까요? 결국 제가 남긴 건 사진 속 배경 정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는데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이게 맞을까?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매물을 내놓고 싶은데요. 네, 어디 아파트이신가요? 주안동 32평 아파트예요.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 부동산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주안동 32평이면
요즘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인기가 있어요. 금매라면 아마 금방 나갈 겁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합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니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제 스스로 큰 결정을 내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부동산 대표가 직접 집을 보러 왔습니다. 거실이며 방 구석구석을 둘러본 그는 감탄을 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치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할머니께서 손길을 많이 쓰신 게 보여요. 이런 집은 금방 팔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온 정성과 수고가 누군가의 눈에는 보였다는 사실이요. 저녁 무렵 평생 친구 오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와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50년 넘게 함께해온 벗이었죠. 순자야, 나 이번에 집을 팔기로 했어. 뭐라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젠 혼자 살아보고 싶어. 아들 내외랑은 더는 같이 못 지내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죠. 잘했어, 영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나 있잖아. 울진에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들이 있어.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참 좋아. 내가 언니한테 얘기해 볼까? 울진. 순간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동해안을 따라 여행했던 기억이 스쳐갔거든요. 파도 소리, 갯바위에 부서지던 물방울, 장터에서 사 먹던 오징어 순대, 그 모든 것이 아득하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순자야. 울진 좋겠다. 바다도 보고 싶고, 나 거기로 가고 싶어. 내가 언니한테 알아보고 연락 줄게. 걱정 마. 넌 이제 좀 쉬어야 돼.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항으로 떠나는 여객선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처럼 나도 어딘가로 떠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제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소식이었죠. 직접 만나보니 젊은 부부가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꼭 행복하게 살게요. 아이 키우기에도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순간 가슴이 아렸습니다. 행복했냐는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엔 분명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이 뛰어다니던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행복은 제게서 멀어져 있었죠.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겠네요. 계약금이 오가고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진행되었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그날 밤 부엌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먹는 간식과 음료뿐. 제 방은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고 거실에서도 제 자리는 소파 끝자락이었죠.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구나. 이제 진짜 떠날 때가 됐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 제게 스스로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이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을 향한 여정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집 계약은 순조로웠고 저는 남몰래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마다 지난 세월이 스쳐갔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비웠으니까요. 제 물건이라 해봐야 낡은 가구 몇 개와 옷 몇 벌 뿐이었죠. 아들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를 빼놓고 간 가족 여행. 처음에는 눈물이 났지만 이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없는 동안 집을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짐을 박스에 차곡차곡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인데 왜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을까? 이제 됐어. 더는 당하지 않아. 드디어 아들 가족이 돌아오는 날.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제주도 너무 재밌었어요. 사진도 잔뜩 찍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손주들은 여전히 천진난만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이삿짐 박스들이 거실에 가득했으니까요. 며느리 수경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이사라도 가시나요? 그래. 이사 가려고 짐 쌌지.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제 말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이사라니요? 갑자기라니. 난 오래 생각했어. 그리고 이미 집은 팔았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준서는 허둥지둥 변명하듯 말했죠. 엄마,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도 자유롭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제야 둘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 달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몰아세우면 어떡해요? 그럼 요양원 이야기는 뭐였니? 내가 청소 매일 하라. 빨래 따로 하라.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리라 했던 건 다 잊었니? 순간 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랐던 거겠죠. 저는 30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서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니? 엄마가 안 받으셨잖아요.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내 며느리가 계산적인 얘기는 싫다고 해서 내가 더는 말 안 한 거야. 그게 내겐 당연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제 진심을 끝까지 말해야 했으니까요. 손주들이 조용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놀란 눈치였죠. 할머니 진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는 울진으로 가서 살 거야. 수경이 다급하게 아이들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핑계 대지 마라. 내가 여기 살면서 누구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이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희생한 게 나야.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
참 어이가 없구나. 아들 준서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미 늦었어. 너희가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는 많았어. 하지만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내가 수술 받으러 갈 때 내가 제일 먼저 물은 게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였어. 준서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그리고 너희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빼야 해. 집 계약은 끝났으니까. 순간 수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하잖아요. 저희 보고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젊잖아. 어디든 갈 수 있지. 난 이제 늙었어도 내 삶을 찾으려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니?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풀리듯 속이 뻥 뚫렸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존재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보고 싶겠지.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가 먼저여야 한단다. 눈물이 뚝뚝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삿짐 센터가 새벽 6시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소나무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지나가고 회색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더군요. 나는 마지막으로 싱크대를 닫고 가스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손때가 묻은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아리의 목줄을 쥐고 현관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영자야, 잘했어. 이제 가자. 짐차는 외곽순환로로 빠져남아있고 나는 인천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로 갈아탔습니다. 기사님이 울지는 동서울에서 직행이 편해요. 라고 알려줬거든요. 동서울에서 울진행 첫 차는 오전 8시 40분. 예매한 좌석에 앉자마자 창밖으로 한강 물빛이 스르르 뒤로 밀렸습니다. 아리는 이동 가방 안에서 숨을 고르며 한 번씩 꼬리를 흔들었고요. 영자야, 터미널 도착하면 내가 마중 나갈게. 언니네 집 키도 받아놨어. 순자의 전화가 끊기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라오길 반복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한 번에 밀려왔죠. 정말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파랗게 트인 하늘이 답을 대신하는 듯 했어요. 버스는 제천을 지나 단양, 영월 방면 이정표를 스쳐 동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산 능선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도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 울진터미널에 닿았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먼저 두드렸어요. 순자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고 뒤편엔 흰 모자를 눌러 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 맞죠? 순자 친구 저는 미경이라 해요. 동네 자원봉사도 하고 여기 살림 살짝 도와드릴게요. 처신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나는 고맙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세 사람은 언덕 아래 작은 골목을 따라 내려갔고 파도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빨라졌어요. 새로 들어갈 집은 흰 벽돌에 푸른 지붕이 얹힌 단층이었어요. 창을 열면 바다가 정면으로 들어오고 현관 왼쪽엔 좁은 텃밭 자리가 나 있었습니다. 키 작은 로즈마리가 허리를 굽히며 바람을 맞고 있었죠. 언니가 받았던 데인데 지난달에 잠깐 단열 공사도 했대. 겨울 찬바람만 잘 막으면 좋아. 전입신고는 면사무소에서 한 번에 해요.
수도 검침은 다음 주에 나오니까. 오늘은 간단히 확인만 하고요. 도시가스 대신 LPG라. 이틀 뒤에 탱크 채워줄 거예요. 난방은 전기 패널이랑 병행하면 좋아요. 도시에서야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선 한 가지씩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더군요. 삶의 속도가 한 번 낮아지니 작은 설명 하나도 고맙게 들렸거든요. 짐차가 도착하자 세 사람은 분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상자에 부엌, 안방, 거실이라고 표시만 했는데 손이 느린 나보다 먼저 순자와 미경이 부엌 살림을 정리해 두었어요. 아리는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이고, 아리도 마음에 드나 보네. 여기 길가 조금만 내려가면 파도멍하기 딱 좋은 데가 있어요. 3시가 넘어 부엌이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싱크대 위로 작은 조리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창틀에 붙은 소금기 얼룩을 손끝으로 훑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올려두면 되는구나. 순자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살다 보면 아들도 손주도 오겠지. 그래도 약속 하나 하자. 내 삶을 너보다 먼저 앞세우는 일, 이 집에선 절대 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사보다 더 큰 수락은 그 한마디였는지도 몰라요. 해가 기울 무렵 미경이 우리를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울진중앙시장 아케이드에는 말린 오징어가 바람에 흔들리고 생선 손질하는 칼 소리가 쩍쩍 울렸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애들 입맛이 하다 말고 핸드카트에 멸치와 미역, 작은 장국용 멸치를 담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내 입맛을 위한 국을 끓일 생각이었거든요. 저 위쪽 덕구 쪽은 온천 좋고 아래쪽 죽변은 바람길이 참 좋아요. 날 잡아 같이 가요. 동네 이야기를 들으며 걷다 보니 내 발걸음이 이 동네 땅과 길의 박자에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내 호흡에 맞는 박자를 찾는 듯 했어요. 저녁 6시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작고 묵직한 냄비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한참을 우려냈습니다. 김이 서리며 부엌이 따뜻해지자 이 집이 진짜 내 집이 되는 느낌이 확 와닿았어요. 젓갈을 한 꼬집 넣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와, 냄새 봐. 영자표 국물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밥 한 그릇을 비우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울컥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남을 위해 서둘러 차리던 밥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천천히 끓여낸 저녁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에 나섰을 때 바다는 잔잔히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집 뒤편 골목 끝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엷은 비릿함이 살갗에 맺혔죠. 나는 아리와 함께 방파제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엔 안개등 들어와요. 저 붉은 불빛이 박자 맞춰 깜빡거리면 파도도 그 박자에 숨을 쉬는 것 같아. 미경의 말대로였습니다. 붉은 전멸등이 바다의 맥박처럼 깜박였고 그에 맞춰 마음도 느릿하게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준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응, 도착했다. 거긴 괜찮아? 바람 좋다. 숨쉬기 편해.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바쁘냐, 밥은 먹었냐 묻고 그가 그러냐 저러냐 대답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래. 그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내 삶은 이제 내가 정한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효도다. 전화를 끊자
파도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멀리서 낚싯배 한 척이 늦은 불빛을 달고 들어오고 나는 어쩐지 오래된 빚을 다 갚은 사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울진에서의 첫날. 나를 위한 첫 저녁. 나를 위한 첫 규칙. 그리고 그 아래에 줄을 그어두었죠. 일남의 기대보다 내 호흡을 먼저. 이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오늘 내가 한 일 하나 적기. 3. 매일 바다를 본다. 불을 끄고 누우니 어둠이 묵직한 이불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귓가에 들어오고 멀리서 파도와 안개 등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드디어 내 이름으로 산다. 다음 날 아침엔 면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LPG 충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텃밭에 씨를 조금 뿌리고 시장에 들러 멸치 더 사고 바다를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찾아오더라도 나의 문은 내가 여닫을 겁니다. 그 결심을 마음 깊이 눌러 담고 눈을 감자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울진에서의 첫밤은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던 나의 잠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다는 것을. 한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소리. 그건 파도가 모래를 쓰다듬을 때 나는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내일부터의 내 삶이 시작됩니다. 울진에서의 첫 아침은 참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알람처럼 귓가를 두드렸고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방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시락을 싸느라 새벽부터 분주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오랜만에 느긋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리는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어제 밤비에 씻겨 내려온 조개 껍데기들이 반짝였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쳤습니다. 발민 모래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마음속 억눌린 감정들이 하나씩 풀리는 듯했죠. 그래, 영자야. 이제 내 걸음으로 걷는 거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바닷바람에 뺨이 얼얼했지만 오히려 그 시린 공기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숨을 쉬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오전 나는 울진중앙시장에 갔습니다. 장터 입구에는 갓 잡아온 생선이 좌판에 놓여 있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오갔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나물 사러 오셨어요? 네, 미경 씨. 어제는 멸치 사서 국을 끓였거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취나물 좀 사려고요. 이후 미경이 손을 흔들며 나를 반겼습니다. 시장을 같이 돌며 이것저것 알려주었죠. 여기 장터 아주머니들,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더 덤도 많이 주셔. 외롭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에선 몰랐던 정이 여기선 느껴지네요. 점심은 간단하게 취나물밥을 해 먹었습니다. 밥 위에 고소한 나물향이 퍼지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내 입맛대로 차린 밥상이었으니까요. 늘 남의 입맛을 맞추느라 살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 앞 골목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소리에 아리가 지저대길래 나가보니 세상에나 아들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죠. 준서야?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그제야 아들의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이 먼 길을 뭐 하러 왔니?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은 걸렸을 텐데. 엄마, 요즘 저희 많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는데 애들도 적응 못하고 수경이랑 저도 자주 다투고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아릿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내가 당했던 외로움은? 그래, 힘들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길 아니니? 나는 이미 내 길을 선택했어. 준서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죠. 지금이라도 알면 됐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들의 얼굴이 더욱 구겨졌습니다. 죄책감과 안도,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손주들 얘기를 꺼내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찾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할머니 밥 먹고 싶다는 말 들을 때마다 그 아이들은 금방 커. 언젠가 이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애들만을 위해 사는 할머니가 아니야.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밥은 먹고 가라.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으로. 준서는 밥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에 내 마음도 흔들렸지만 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애써 차분히 말했죠. 준서야, 엄마는 내 곁에서 뒷바라지하던 사람으로만 살진 않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산다. 내가 진짜 효도하고 싶다면 내 가족을 내가 지켜라. 네, 엄마 알겠습니다. 준서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쓰라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건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 선택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죠. 아들은 아들, 나는 나. 각자의 삶을 책임진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동네 할머니들과 약속한 차 모임에도 나갈 겁니다. 울진에서의 일상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도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부엌 창문을 닫다 보니 하얀 포말이 길게 누워있고 방파제 끝 붉은 등은 제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깜빡였죠. 커피물을 올려두고 텃밭 고랑을 정리하는데 우편함에서 종이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덜컥 가슴이 먼저 반응했어요. 손글씨로 적힌 할머니라는 2 글자. 멈칫거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방학 숙제로 가족의 역사를 쓰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꼭 넣고 싶어요. 주말에 잠깐 찾아가도 돼요? 할머니, 제가 만든 초콜릿 가져갈게요. 아리 간식도요. 편지를 읽는 동안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흔들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무턱대고 품 안에 다시 끌어안는 대신 내가 세운 규칙을 지키기로요. 그날 밤 노트 첫 장의 굵은 밑줄 남의 기대보다 내 호흡을 먼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소희야, 다혜야.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다만 이번엔 하루,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올 것. 저녁은 간단히 먹고 돌아가자. 다음엔 너희가 할머니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걸로 하자. 봉투를 붙이고 돌아오며 시장 앞 바다 냄새가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살짝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죽변항까지 걸었습니다. 방파제 난간에 팔꿈치를 대고 서 있으니 어민들이 그물 손질하는 소리, 얼음 깨는 소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제 몸속 빈 공간을 차분히 채웠습니다. 영자 씨, 주말에 태풍 소식 있어요. 비바람 심하지는 않을 텐데 창틀에 배수 테이프 붙여요. 미경이 건네준 황색 테이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창문 틈을 꼼꼼히 막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누군가 와서 해주던 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씩 제 손으로 해보니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오후엔 LPG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충전 나갑니다. 가스 밸브는 잠가 두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스 밸브를 2번 더 살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혹시를 붙여 아들에게 묻고 또 물었겠죠. 이제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책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단순한 절차가 내 삶을 내 손에 되돌려 준다는 걸 오늘 또렷이 알았어요. 주말 오전 비 예보대로 잔비가 흩뿌렸습니다. 우비를 걸치고 정문을 나서려는데 은색 승용차가 골목 끝에 멈췄습니다. 소희와 다혜가 우산을 흔들며 뛰어오고 준서와 수경이 뒤따라 걸어왔죠. 할머니, 아이들이 안기려는 걸 반가이 맞으면서도 나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켰습니다. 아리의 목줄을 먼저 아이들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아리부터 인사하자. 차근차근. 우리 셋은 마당 처마 밑으로 들어갔고 준서와 수경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경의 얼굴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점심 간단히 먹고 파도 구경하자. 부엌에서 나는 취나물과 된장, 구수한 국물 냄새가 처마 밑까지 번졌습니다. 소희는 노트를 꺼내고 인터뷰처럼 묻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분식집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내 아빠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아침에 학교 앞 가게 문을 열면 반죽 냄새가 허리까지 차오르곤 했지. 힘들었어요? 힘든 날도 있었지. 하지만 손님들이 오늘은 떡이 참 고소하네요 할 때면 하루근 힘이 났단다. 다혜는 옆에서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반듯하게 굳지 않은 모양새가 귀엽더군요. 할머니,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비율을 좀 실패해서 달아도 이해해 주세요. 달아도 괜찮다. 달아야 기운이 나지. 우리는 작은 테이블을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부딪는 소리가 잔비와 섞여 집 안을 채웠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레 국솥을 들어 올리며 물었죠. 엄마, 덜어드릴게요. 놓아라. 내 밥부터 챙겨라. 여긴 내가 손님이다. 그 순간 수경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던 감정의 날이 둥글게 닳는 소리 같았어요. 식사 후 소희의 노트엔 분식집 사진처럼 선명한 글들이 빼곡히 적혔고 다혜는 처마 물방울을 세며 할머니 집은 비 소리도 먹는 것 같아라고 말했죠. 비가 잠시 그치자 우리는 죽변항 쪽으로 걸었습니다. 파도가 낮고 길게 밀려왔다 물러가며 해안도로의 방수맨홀을 움찔움찔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았고 준서와 수경은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괜찮으시죠? 응. 바람이 제 시간에 불고 파도가 제 길로 오가니 나도 내 호흡을 찾았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집안일이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그걸. 잘못을 말로 다 고치기 어려울 때도 있지. 앞으로의 선택이 말이 된다.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안개등이 한 번 깜박였고 내 마음속 어떤 매듭도 그 박자에 맞춰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을 흐리진 않기로 했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오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배수 테이프 덕분인지 창틀로 스며드는 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리에게 빗소리를 들려준다며 베란다에서 속삭였고 준서와 수경은 주차장을 살피며 우산을 챙겼습니다. 소희야, 다혜야, 오늘 하루 좋았다. 다음번엔 너희가 메뉴를 정해라.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할머니가 아닌 영자 선생님에게 요리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할머니도 배우고 싶다. 진짜요? 그럼 저는 팬케이크 담당. 아이들의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은 지키기로 했죠. 저녁 6시가 되기 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빗길 운전 위험하다. 네. 엄마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올게요. 어머니, 오늘 감사합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나는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비 냄새를 한번 깊게 들이쉬고 느리게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와 바람, 그리고 내 호흡이 함께 닿는 소리였죠. 저녁 전기가 잠깐 깜박였습니다. 태풍 가장자리가 스친 탓이라 했습니다.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고 가스 밸브와 베란다, 배수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반복이 이상하리만큼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불빛이 안정되자 나는 노트를 펼쳐 오늘을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만남은 반가움과 경계가 함께여야 오래 간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지키는 약속이 더 크다. 글자를 덮으려는데 휴대폰에 메시지 2개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소희. 할머니 인터뷰 덕분에 숙제 절반 끝났어요. 다음엔 떡볶이 레시피도 알려주세요. 할머니, 오늘 초콜릿은 너무 달았죠? 다음엔 덜 달게 만들어서 가져갈게요. 우리 또 와도 돼요?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다음엔 달지 않은 이야기로 천천히. 밖에서는 빗줄기가 다시 얇아지고 파도는 안개등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등을 끄며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지 않게 밝고 과하지 않게 단단했습니다. 내일은 면사무소 자원봉사 신청서를 내고 미경과 시장 어귀에서 장바구니 바꾸기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텃밭 한켠엔 소희가 적어준 허브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속으로 간단한 문장을 읊조렸습니다. 영자야, 오래된 미안함을 줄이고 새로운 약속을 늘려라. 창밖 붉은 전멸등이 한 번 더 깜박이며 밤의 숨을 고르자 내 마음도 같은 박자로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관계는 끊어내는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킬 선을 세우고 그 선 안에서 손 내미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독립이라는 걸요. 비는 멈출 기미를 보였고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루만이라는 약속을 지킨 오늘이 다음 만남의 모양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득 다음번 아이들이 올 때
준비할 작은 프라이팬을 장바구니 목록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가 한 번, 두 번 규칙적으로 모래를 쓰다듬는 소리가 집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울진에 내려온 지 어느덧 3달.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매, 오늘도 시장 가요. 영자 씨, 아침 바다 어땠어요? 낯선 곳에서 누구 엄마나 누구 할머니가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불린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아리와 함께 방파제를 돌았습니다. 갯내음 속에서 붉은 전멸등이 박자를 맞추듯 깜박였고 바람은 늘 일정하게 불었습니다. 그 박자에 맞춰 마음도 차분히 내려앉았죠. 영자 씨, 이번 주말에 면사무소에서 봉사활동 있대요. 독거 어르신 댁에 연탄 나르는 거. 제가 빠지면 안 되겠네요.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게 제 몫 같아요. 도시에서의 봉사는 늘 형식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직접 어깨로 무게를 느끼며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젖은 연탄 먼지가 손바닥에 묻을 때마다 과거 내가 홀로 짊어졌던 살림살이의 무게가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손녀 소희에게서 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소희. 할머니, 저희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먼저 제안했대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변하려고 해요.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아들이 변하려 애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경계와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 주말 다시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경과 2 아이도 함께였죠. 현관 앞에 선 그들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훨씬 수척했지만 동시에 진지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부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병실에서 혼자 깨어났던 기억, 허리 수술 후 외로이 택시를 타고 돌아오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 눈앞에 선 가족들의 표정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사과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내 삶을 너희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그게 효도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모래성을 쌓았고 준서와 수경은 말없이 뒤에서 걸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과 나란히 찍히는 걸 보며 관계란 끊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간격을 배우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저희가 요리할게요. 팬케이크 구워드릴게요. 좋지. 대신 조건이 있다. 할머니 입맛에 맞게 덜 달아야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와 함께 겹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고통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했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 너머 안개등이 깜박이며 나를 향해 인사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노트를 펴고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배운 건 미안함은 말로, 다짐은 행동으로, 사랑은 거리 두기 속에서도 자란다. 펜 끝이 종이에 남긴 잉크 자국은 선명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7번째 장은 분명히 열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으로 서 있고 그 위에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싹 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이제는 참은 만큼이 아니라 웃은 만큼 나이를 먹어라. 울진에 온 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바다는 초록빛에서 짙은 남색으로 변했고 바람은 한층 서늘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바다였지만 하루도 같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가 내 삶과 닮아 있음을 이제는 압니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미경과 함께 장터에서 웃으며 흥정하다가 오후에는 면사무소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연탄을 나르고 김장을 담그고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 차를 함께 마시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죠. 도시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여유와 단단함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자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 동네에 와서 제일 잘한 선택은 바로 영자 씨 만난 거라니까요. 나도 그래요. 여긴 숨이 편해서 좋아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숨이 편하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곱씹었습니다. 인천에서 살 때 나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호흡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람과 파도의 박자에 맞춰 숨 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앞에 작은 그림 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와 다혜가 보낸 것이었죠. 바다를 배경으로 그려진 서툰 수채화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여름방학에 꼭 다시 찾아뵐게요. 이번엔 저희가 요리할 거예요. 나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엔 당연하게만 느껴지던 아이들의 방문이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드디어 집을 얻었어요. 대출이 많아 힘들지만 이제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그래, 잘했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잘 버틸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내가 옳았다. 참은 만큼이 아니라 웃은 만큼 나이를 먹어야지. 그 순간 지난 74년의 삶이 한 편의 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며 살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인생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이름을 부르며 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명자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혹은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해 망설이고 계신가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을 위해 참으며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 숨 쉴 수 있는 공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응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울진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파도는 묵묵히 모래를 쓰다듬었고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나의 내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외로움과 서러움이 남아있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제 삶을 제 손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걸요. 혹시 당신도 용기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무료인 구독과 따봉마크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